마음을 엽니다. 지평을 엽니다. 불통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아침을 엽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트랙스타 시작! 국민 모두 함께 하나, 둘, 셋, 넷. 21번 크게 마시고 가슴을 활짝 펴세요. 한 걸음, 두 걸음, 국민 모두 함께 걸어가요. 지금까지의 아웃도어를 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스타, 트랙스타. 여보세요? 대리운전이죠? 저 배우 박소연인데 소문 듣고 전화했어요. 2588 기사님 빨리 보내주세요.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 부르셨죠? 어머 기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2588 2588. 굿네이버스 홍보대사 고아라입니다. 민균의 4남매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찬바람이 송곳같이 파고들던 낡은 흙집. 민균의 4남매는 전기장판 하나로 추운 겨울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이웃들의 나눔이 아이들에게 포근한 겨울을 선물했네요. 추위를 거뜬히 막아주는 따뜻한 집.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멀리 멀리 퍼져갑니다.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변화 누가 만들까요? 저 고아라와 함께 여러분이 좋은 이웃이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1599-0300 굿네이버스.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다. 우리 가게 와이파이 설치해야 하는데 카드 결제기는 어떡하지? CCTV도 달아야 하는데 올레비즈 성공팩에 맡기세요. 사업에 필요한 IT 서비스를 한 번에. 거기에 휴대폰 통신비 할인까지. 올레비즈 성공팩. 문의 1588-0114 올레. 쉐보레 크리스마스 특보입니다. 12월 한 달 내내 쉐보레 전시장에선 선물이 펑펑 쏟아질 예정입니다. 더 넥스트 스파크를 100분께, 삼성기어 S2 스마트워치를 1000분께, 방문만 하면 선물을 준다니 지금 쉐보레 전시장으로 꼭 오셔야겠네요.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부인, 목욕물 데워놨어? 네. 가서는 줄 조심하고. 네. 문제 있으면 애에서 신청하고. 네. 아니, 손끝도 까딱 안 하고 어째 네네네만 하시오? 귀뚜라미가 다 알아서 해요. 3월 인터넷으로 인한 상상도 못했던 기술. 대한민국 IoT 보일러 귀뚜라미. 심지어 실내 온도 조절기만 바꾸면 돼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경기를 살리면서 구조개혁도 이루는 것이 목표다. 정부가 내년에 경기 회복과 구조개혁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목표를 밝혔는데요. 하지만 올해도 경제 성장률 3%대 달성에 실패하면서 이 저성장 기조를 이어온 탓에 내년 경기 전망 어렵다라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새벽에 발표된 미국 금리 인상과 같은 대외 경제도 우리한테 그렇게 호의적인 상황이 아니죠. 자, 그래서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하는지 여당 내의 대표적인 경제통이시죠. 이해훈 전 최고위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저희가 오늘 일부에서도 잠깐 짚었는데 미국 금리 인상이 9년 만이죠, 그죠? 네, 9년 만이죠. 예. 그 여파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우리한테 올 여파요. 일단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신흥국들 중에서 받을 것보다 빌린 게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들이 빚을 갚는 부담이 증가하죠. 아무래도 이자가 올라간 거니까요. 그리고 또 그 나라들로부터 자본이 빠져나갑니다. 미국이 안전하고 튼튼한 투자처인데다가 금리까지 더 주겠다고 하는데 당연히 자본이 그쪽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투자금들이. 그래서 자본이 유출이 되고 그럼 또 결과적으로 환율이 올라가거든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신흥국 엑소더스라고 불릴 수 있는데요. 이렇게 신흥국들이 어려워지면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생기냐? 우리는 GDP의 4분의 3을 수출에 의존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수출을 어디에다 하느냐? 선진국보다는 주로 신흥국에 수출합니다. 그래서 신흥국 수출 의존도가 우리가 58.2%나 달하거든요. 그러니 결국 우리나라가 수출을 해야 되는 대상인 신흥국들이 이런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결국 우리 수출이 어려워지고 우리가 영향을 안 받기가 어렵죠.
아니 근데 지금 그 우리는 직접적인 영향은 안 받는다는 말씀이십니까? 직접적인 영향도 받죠. 우리 금융시장에 있던 투자금들이 예. 우리와 미국을 비교하지 않겠습니까? 예. 미국이 선진국인데다가 여러 가지 안정적이기도 하고 경기도 잘 나가고 근데 거기다가 금리까지 더 준다 그러면 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돈들 중에 빠져나가는 돈들이 많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럼 예. 우리도 금리 인상을 고려한다든지 여러 가지 여파가 많지요. 여파가 많죠. 네. 자,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결국은 환율이 올라가고 아까 빚 부담이 증가하고 금리 이제 이렇게 되면은요. 결국은 네. 우리도 금리를 언젠간 올릴 수밖에 없다고 보시는 거죠. 그죠? 네, 사실 우리가 9년 동안 한 번도 중단하지 않고 부양책을 써왔습니다. 그러다 우리도요? 보니까 이제 예, 부양책을 쓴다는 게 우리가 금리를 지속적으로 내린 거죠. 그렇죠. 예, 금리를 5% 정도 하던 금리를 지금 1.5%까지 계속 내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가계부채가 1,200조 원이나 달라면서 금리를 인상하는 게 섣불리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다들 말씀하시지만 그렇지만 아까 말씀대로 당장 글로벌 자금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투자할 곳을 찾는 이 뭉칫돈들이 미국이나 선진국으로 몰려가는 거를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막기 어렵죠. 그럼 한국도 그 돈을 조금이라도 당겨오려면 빠져나가는 것을 좀 막고 우리나라로 돌려오려면 우리가 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우리가 1원이라도 더 드리겠습니다. 하지 않고 100일 재간이 없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예. 자금이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예. 미국 금리가 인상이 된 건 오늘이지만 올 초부터 인상이 될 거다 예고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신흥국 중에서 자금 유출이 가장 많은 나라로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왜 우리나라가 제일 많아요? 왜냐하면 개방 정도가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중국 이런 나라 한번 비교해 보시면 개방이 우리보다 덜 돼 있죠. 그래서 전 세계 글로벌라이제이션의 가장 그 첨단을 걷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개방 정도가 높아서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대외 변수에 쉽게 출렁거릴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 증시가. 그래서 쉽게 빠져나가기도 하고 쉽게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이런 이렇게 외부 요인이 생기면 우리나라에서 돈이 급속하게 빠져나가는 거죠. 아, 그렇다면은 어쨌든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그거를 잡기 위해서라는 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일부에서는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뭐 충분하니까 좀 빠져나가도. 외환보유고하고는 이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 네, 그렇군요. 네. 예. 근데 왜 자꾸 외환보유고가 충분하다는 얘기가 왜 나와요? 외환보유고가 충분하다 안 하다 얘기는 예. 이제 뭐 극단적인 상황은 오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아, IMF 같은 상황은 네. 오지 않는다. 그런 극단적인 상황은 물론 지금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투자금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는 상황이 올 거냐 안 올 거냐. 지금 이렇게 빠져나가고 이미 올해 한 해만 하더라도 12조 8천억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예. 그렇게 자,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두고 마냥 바라만 보고 있을까요? 미국 금리가 올라갈 것 같다라는 느낌만 있었는데도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막상 올랐는데 더 빠져나가죠. 그러면은 이혜원 최고위원께서 보실 때 네. 우리나라 금리가 일단 뭐 갑자기 올릴 수는 없을 테니까 어느 정도까지 언제쯤 어느 정도까지 올려야 된다고 보세요? 그거는 뭐 사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예. 한꺼번에 올리면 워낙 충격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는 금융당국도 하지는 않을 그렇겠죠. 거고요. 예. 아주 단계적으로 우리가 금리를 내릴 때도 0.25%씩 단계적으로 서서히 내려온 거 아닙니까? 우리가 9년 동안 5.5%에서 1.5%까지 예. 4%를 내리는데도 9년이 걸렸거든요. 예. 올리는 데는 그거보다 훨씬 더 천천히 아마 단계적으로 올릴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거꾸로 얘기한다면 1.5에서 다시 5%가 되기까지는 한 10년 정도 걸릴 수 있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거는 5%까지 올라갈 일은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예, 뭐 훨씬 더 걸리지 않을까. 그게 상식적인 추론일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가계부채 대책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금리하고 가계부채 대책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근데 그렇죠. 뭐 대출 심사를 강화하겠다 지금 정부는 이런 정책을 내놓긴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사실 가계부채는 백약이 무효입니다. 대책이. 특단의 대책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일 좋은 대책은 최상의 대책은 가계부채가 안 생기게 하는 건데 이미 생겨버렸잖아요. 1200조나. 예. 그러니 지금은 최상의 대책은 불가능하고 차선의 대책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정부가 발표한 것도 차선의 대책으로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70% 정도가 주택담보대출이거든요. 근데 이 주택담보대출의 3분의 1에 되는 엄청난 규모의 덩어리가 집단대출입니다. 이 집단대출은 뭐냐면 개인이 대출을 받는 게 아니고 아파트 분양을 한다거나 재건축 아파트가 갑자기 물량이 쏟아질 때 입주 예정하실 분들, 입주 예정자들 전체를 대상으로 건설사가 이렇게 받는 집단 대출이거든요. 예. 이거를 아예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버렸어요. 이 어마어마한 덩치를 그냥 제외해버렸고 특히 이 집단 대출은 개인 대출보다 더 걱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대출은 이 사람이 돈을 갚을 능력이 있냐 없냐, 돈은 얼마를 버냐 꼼꼼히 따져서 대출 심사가 이루어지지만 이렇게 대기아파트 하나를 그냥 분양할 때는 거기 입주 예정하시는 분들의 개인 신용을 전혀 따지지 못하고 소득이나 자산을 따지지 못하고 그냥 한꺼번에 대출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일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덩치도 크고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은 이 집단 대출은 아예 이번에 대책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내년 경제 성장률 목표가 3.1%다. 네. 이게 어떻게 보세요? 이거 뭐 늦게 잡은 거예요? 낮게 잡은 거예요? 뭐 어떻습니까? 아니 작년에 올해 성장 목표를 4% 잡았는데 올해 2.7% 됐으니까 3분의 2밖에 달성이 안 된 거잖아요. 근데 작년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렵다는 것은 뭐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3.1%가 가능할까요? 엄청난 특단의 대책이 있지 않고는 어렵죠. 세계 경제를 끌고 가는 양대 축을 보면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예. 하나는 미국이고 하나는 중국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미국은 우리 좀 전에 얘기한 대로 금리를 인상했기 때문에 예. 그 여파가 우리 경제에 부정적이죠. 그다음 또 하나 축 중국은 10% 고도성장하던 중국이 이미 7%도 안 된다. 이건 이미 밝혀진 거잖아요. 네. 알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이 이렇게 경기가 둔화되면 우리나라의 직접적인 대중의정도가 굉장히 높은 우리나라에 바로 직격탄으로 오죠. 이 두 가지 세계 경제를 끌고 가는 두 축이 이렇게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데 내년 경제가 쉽지 않죠. 내년 경제 여건이 굉장히 녹록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이 국가 비상 상황이라고 봐도 되나요? 근데 국정 운영이 어렵다는 것과요. 예. 지금 이제 집권상정 말씀하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예. 아니, 그게 궁금해서. 예. 네. 집권상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정해놓은 국가 비상 상황은 전쟁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전쟁 상황, 전시 또는 사변에 준하는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쟁 상황을 얘기하는 건데 전쟁 상황하고 지금 이 경제가 어려운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말이에요. 그리고 네. 또 한 가지 참 여쭤보는 게 이게 지금 정부가 제가 아까 잠깐 LG경제연구원에 있는 박사님한테 여쭤봤는데 물가를 올리는 방향으로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이게 일단 첫째 의도한 대로 이렇게 올라가느냐 하는 문제가 있죠. 쉽지가 않죠. 네. 내리기도 어려운데 올리기 더 어렵죠.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게 올린다라는 것을 올린다라는 사실이 주는 시그널이라는 거, 시장한테 주는 거. 네. 이게 결국은 국민들 입장에서 저는 뭐 경제 잘 모릅니다만 야 이거 디플레이션 아니냐 이런 느낌을 주거든요. 경제는 심리라고 얘기를 했을 때 과연 이것이 물론 정부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을 100번 이해한다 하더라도 이게 시그널을 자꾸 이렇게 주면 국민들이 오히려 더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날까 봐 걱정인데 어떻게 보세요? 그런 면도 있고요. 예. 물가를 2%를 적정 수준으로 잡고 관리하겠다. 근데 굳이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저도 굉장히 좀 유감이었습니다. 예. 그거는 또 이 말을 하면서 제가 좀 걱정되는 거는 경상성장률을 관리하겠다 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경상성장률을 관리한다는 게 저는 도무지 납득이 안 됩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성장률을 왜 따지냐. 예.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좋아졌냐 나빠졌냐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얼마나 더 벌게 됐냐. 근데 이게 버는 건 똑같은데 물가가 올라가지고 성장률이 높게 나오는 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원래 이걸 진짜 보려면 물가는 빼고 실질 성장률을 보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걸 물가를 더해가지고 물가를 합한 것까지 경상성장률이라는 건 실질 성장률에다 물가 상승률을 합한 건데 물가까지 합해가지고 보겠다. 이거는 굉장히 사람들을 혼돈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올해 3% 실제 성장하고 물가가 2% 올랐어요. 네. 그럼 합하면 경상성장률은 5%입니다. 근데 내년에 만약에 실제 성장률은 떨어져가지고 2%로 되고 물가는 오히려 올라가지고 4%가 된다면 합하면 경상성장률은 6%잖아요. 그럼 사람들 보기에는 6%가 됐으니까 굉장히 경제가 좋아진 것 같은 그렇죠. 느낌이 들죠. 예. 근데 실제 이걸 뜯어보면 실제 성장률은 떨어졌으니까 실제 돈은 못 벌었어요. 아. 그리고 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물가는 2배나 뛰어버렸어요. 예. 2%에서 4%로. 그러면 돈은 더 못 벌었는데 물가는 2배로 비싸졌으면 이거는 고통이 이중으로 오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알 수가 없게 오히려 경제가 좋아진 것처럼 사람들을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게 경상성장률입니다. 그래서 경상성장률을 안 쓰는 거거든요. 근데 왜 경상성장률로 쓰겠다고 갑자기 이런 이상한 일을 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참, 사실 이혜원 의원께서는 뭐 KDI에 계셨고 그래가지고 진짜 이 하실 말씀도 많고 우리가 또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이거 마지막으로 좀 다른 얘기인데 그 지금 예비 후보 등록하셨죠, 그죠? 서초가. 네, 했습니다. 예? 네. 이거 근데 힘드시겠어요. 공천 룰도 지금 정해지지 않고 말이에요. 그러고 뭐 이 하여간 결선 투표제 뭐 도입한다 뭐 이거 가지고 얘기들도 많고 어떻게 보십니까? 빨리 정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떡하겠어요. 저희들은 열심히 이제 서초갑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매일 유권자들 만나고, 뭐, 읍소하고 도와주십시오. 사정하는 그거밖에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답답합니다. 결선 투표는 어떻게 괜찮으시라고 보세요? 괜찮은 제도라고 보세요? 아니, 사실 결선 투표 자체를 나무랄 건 없는데요. 네. 이번에 결선 투표를 도입하는 어떻게 보면 의도 또는 배경이 예를 들면 친박 청와대에서 내려보내는 대통령을 팔고 있는 몇몇 후보들이 난립하는 지역에 그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줘서 현역을 꺾게 만드는 그런 수단으로 악용된다면 그것은 굉장히 걱정되는 일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새누리당 이혜훈 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예,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유한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유한입니다. 예, 내년부터는 금융상품 판매 과정이 굉장히 까다로워진다 그러네요. 예, 금융위원회가 어제 그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예. 금융상품의 불안전 판매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높인다. 이것이 골자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금융상품 판매 시 소비자에게 금융사가 고객에게 낸 돈 중 얼마를 수수료로 가져가는지 반드시 설명하도록 되어 있고요. 펀드나 이렇게 투자성 상품을 판매할 때는 투자 권유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아하. 예, 만약에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면 일종의 서킷 브레이커인데 이제 판매 중단 조치가 내려진다고 하고요. 또 이제 그 모니터링이 금감원에 1월 달부터 설치돼서 전 금융사의 상품 판매 과정에 상시 모니터링 되고요. 불안전 판매로 판단되는 상품은 고객에게 아예 구매를 권유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예. 예, 불안전 판매를 유발할 수 있는 인센티브 체계에 대한 업계 가이드라인도 생긴다고 하고요. 전반적으로 일단 뭐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높인다. 지금까지 금융소비자들은 이렇게 그 소비 권유받는 거에 따라서 선택을 했는데요. 그냥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이거 뭐 권유 과정 적고 말이에요. 이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다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 많거든요. 예, 솔직히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고.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정부가 중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4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 정부가 어제 2016년 경제정책 방향 방금도 계속 말씀하셨는데 국내 기업의 중국 내수 시장 진출 돕기 위해서 4조 원 규모의 국내 중국 시장 진출 프로그램을 이제 마련한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중국 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현지의 생산이나 유통망을 구축하는 사업을 지원하고요. 한국무역협회가 운영하는 수출 지원 창구인
차이나 데스크의 이제 판로 개척, 예. 기간제 장벽, 에러 해소 지원 등 역할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중국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화장품이나 식료품, 유아용품, 의류 등 이 소비자를 그 수출 주력 산업으로 지정하고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예. 인건비가 싼 곳에 공장 짓고 고부가가치 산업은 국내에서 키운다 이런 전략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예. 어쨌든 뭐 중국 지금 시장 공략을 해야만 하겠죠. 근데 미국 금리도 그렇죠.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뭐 어떻게 되는지 참 걱정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고요. 자,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경제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덜고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민금융지원제도가 여러분의 희망의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주거, 교육, 노후 대비 등 다양한 맞춤형 서민금융 상품 지원과 국민행복기금 채무 조정 등 신용회복에서 고용, 복지 연계 등을 통한 자활 지원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서민들을 위한 서민금융 서비스로 언제나 서민들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겠습니다. 행복한 서민경제, 행복한 대한민국. 이 캠페인은 희망의 디딤돌 국민행복기금 캠코와 금융위원회가 함께합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인터넷을 누르고 검색창에 입력하고 홈페이지 하단을 전화번호 어디나? 전화번호 이건가? 복잡해! 지역번호와 114만 누르세요. 114 번호만 누르면 검색보다 쉽다 빠르다. 114. 핸드폰에선 꼭 지역번호 누르고 114. 우리은행 백장대수 하세요? 우리은행 첫거래 고객님들 100만원 상품권 받고 우렁차게 웃으시라고 백장대소 이벤트. 통장과 체크카드만 만들어도 커피가. 2개의 금융상품을 더 가입하면 최대 100만원 상품권의 기회를. 1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벤트 대상비 자세한 내용은 우리은행 홈페이지 참조. 저예요. 대성 보일러 모델 김성령. 가스비 대성 S라인 보일러라면 어렵지 않아요. 스마트폰에 손가락만 까딱하면 가스비 걱정 안녕. 대성 S라인 콘덴싱 기술과 IoT 기술이 만나 가스비 초간단 절약. 대성 S라인 IoT 보일러. 우리 아빠는 엄청 빨리 달린다. 우리 엄마는 전화하면서 운전할 줄 안다. 그럼 안 되는 거 아니니? 아이들을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안전운전 해주세요. 끝까지 마무리하는 현대해상.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12월 31일 단 하루 4 코엑스암 영동대로 특설 무대에서 3 초대형 콘서트와 새맞이 레이저 불꽃쇼 2 더 브릴리언트 카운트다운 2016 1 초특급 라인업 12월 27일 대공개. 현대자동차.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다. 우리 가게 와이파이 설치해야 하는데 카드 결제기는 어떡하지? CCTV도 달아야 하는데. 올레비즈 성공팩에 맡기세요. 사업에 필요한 IT 서비스를 한 번에. 거기에 휴대폰 통신비 할인까지. 올레비즈 성공팩. 문의 1588-0114. 올레. 쉐보레 크리스마스 특보입니다. 12월 한 달 내내 쉐보레 전시장에선 선물이 펑펑 쏟아질 예정입니다. 더 넥스트 스파크를 100분께, 삼성기어 S2 스마트워치를 1000분께, 방문만 하면 선물을 준다니 지금 쉐보레 전시장으로 꼭 오셔야겠네요.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그곳에 내가 모르던 중국이 있었습니다. 1600년의 시간을 거슬러 사시사철 푸른 중국의 녹색 심장을 만나다. 대한항공 중국 란닝 주 2회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전국 김치맛 대결. 한식 명인의 선택은? 제가 선택한 우승자는 하이마트입니다. 비법은 스마트 카운셀링. 하이마트에서 우리 집에 꼭 맞는 김치 냉장고를 추천해 주니까. 김치 냉장고도 하이마트죠.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하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새벽에 열린 경기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예. 이 독일에서 우리 선수들 뛰고 있는 팀들끼리 경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새벽에 이 독일 축구협회 FA컵 16강전에서 아우구스부르크와 도르트문트가 만났거든요. 예. 이 아우구스부르크에서는 이 한국인 삼총사죠. 이 구자철, 지동원, 홍정원 선수가 모두 선발 출전했고요. 이 도르트문트는 박주호 선수가 출전하지 못했는데 이 도르트문트가 2대0으로 이기고 8강에 진출했습니다. 이 구자철 선수 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여러 차례 슛을 시도했는데 이 득점엔 실패했고요. 후반 18분에 부상으로 교체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홍명보 감독 말이에요. 예. 중국 가요? 그럴 것 같습니다. 어제 중국의 이 텐센트 스포츠가 이 홍명보 감독이 항저우 그린타우와 곧 계약을 마무리할 것이다라고 보도를 했거든요. 예. 근데 홍명보 감독은 아직은 고민 중이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황상 보면은 계약이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데 왜냐하면은 이 2012년 런던 올림픽하고 지난해 브라질 월드컵에서 이 홍명보 감독하고 같이 선수단을 이끌었던 이 김봉수 코치와 김태형 코치가 각각 이 국가대표팀과 전남 드래곤즈에 있다가 갑자기 사퇴를 했거든요. 예. 이분들은 전부 이 홍명보 사단으로 불리우는 코치들인데 아무래도 갑작스럽게 사퇴했던 것을 보면 함께 이 중국 팀을 맡기 위해서 홍명보 감독하고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분석이 되고 있죠. 아, 그렇군요. 홍명보 감독이 중국 간다. 예. 갑자기 왜 홍금보가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이 이름이 비슷해서 그런가요? 예. 자, 근데 어쨌든 홍명보 감독 측에서는 항저우의 제안이 있었다는 것 자체는 인정을 하는데. 예. 근데 뭐 이거 계약 발표는 왜 안 해요, 근데? 아직까지 이렇게 확실하게 대답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이 홍명보 감독이 지난 11월에 좀 명분이 있어야지 된다. 그리고 국민적인 감정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뭐냐면 이 지난해 이 브라질 월드컵에서 홍명보 감독이 많은 상처를 좀 안았죠. 이 성적보다도 뭐 의리 축구인이 전술이 없다느니 해가지고 이 성적보다도 훨씬 더 많은 비난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 지난해 브라질 월드컵 참패에 대한 부담감에서 좀 벗어나야지 되고 이 감독으로서 명예 회복도 해야지 되는데 때문에 어떤 팀을 어떻게 만드냐에 대한 상당한 고민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여기다가 이 중국 팀이라는 것에 대한 이 국민적인 여론, 이 감독 복귀에 대한 국민 여론에 상당히 신경을 쓰면서 조금 더 우호적인 여론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리고 모처럼 반가운 소식인데 현대글로비스가 럭비팀을 창단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 현대글로비스가 어제 이 럭비팀을 공식적으로 창단했습니다. 이 내년 3월에 봄철 리그전에서 데뷔하게 되는데요. 이 럭비는 삼성중공업이 팀을 해체하면서 한국전력, 포스코건설 단 두 팀만 있었거든요. 실업팀 가운데서는. 현대글로비스가 가세하면서 이 상무까지 포함해서 4팀이 되면서 그나마 좀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영화로 뉴스를 읽어보는 시간. 시네마인 뉴스. 예, 오늘 날씨 굉장히 추운데 이런 음악 들으면 좀 몸이 풀리죠? 예, 시네마인 뉴스. 오늘도 영화 평론가의 대부 오동진 평론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고레이다 히로가즈 감독이 우리나라 왔었어요? 네, 지난주에 왔었죠. 고레이다 히로가즈 감독하면 일본 영화 요즘 잘 안 되는데요. 그래도 이 고레이다 히로카즈 감독의 작품이라면 관객들이 좀 몰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일본의 스타 감독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순하게 대중적 스타 감독이 아니라 문제적 작가로서 명성을 쌓고 있는 감독이죠. 노바디 노우즈 같은 아무도 모른다라는 작품이 있었고요. 우리나라 배우 배두나 씨가 출연했던 공기인형 그리고 걸어도 뭐 이런 작품들이 있고요. 가족의 문제를 깊이 천착해 들어가는 현대사회에서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차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를 새삼 되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영화들을 찍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바닷마을 다이어리라는 작품이 이제 개봉이 됐고요. 오늘 아마
그 고레에다 히로카즈 팬들 또 이 감독의 작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몰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아트 영화니까 그렇게 뭐 일반 상업 영화처럼 네. 굉장히 많은 관객은 아닙니다만 이른바 이제 충성도가 있는 관객들이 많이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바다마을 다이어리는 세 자매가 있고요. 15년 전에 아버지가 집을 나갔는데 부고 소식을 듣는 거죠. 예. 15년 전에 자신들을 버리고 떠난 아버지의 장례식에 가서 보니까 자신들을 닮은 아이가 있는 거죠. 이복 여동생을 만나게 되고 죽은 아버지 대신에 그 아이를 맡아서 키울 결심을 하게 되는 그런 세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역시 또 새로운 가족의 형성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네. 오 겐키 데스까? 네. 바로 러브레터죠. 네. 이 러브레터의 이와이 슌지 감독도 왔다 갔다 그러더라고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와서 좀 며칠 하루 전에 왔었나요? 그리고 같은 날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일본하고 한국 워낙 가까우니까요. 뭐 이렇게 오고 가는 것이 뭐 쉽습니다만 어쨌든 이와이 슌지 감독이나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나 워낙 일정이 빡빡한 탓에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만은 이와이 슌지 감독은 이번에 자신의 전작전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만든 영화 12편을 한꺼번에 모아서 상영을 했고 지금 예. 말씀하신 오겐키 데스카의 러브레터 예. 네, 그리고 최근적인 하나 앨리스의 살인사건까지 애니메이션인데요. 그 작품까지 아마도 이와이 슌지 감독의 영화는 주옥 같다는 표현이 어울릴 만큼 영롱하면서도 사실은 그 내면의 어떤 폭력성 이런 것들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런 작품들을 만들어 왔는데요. 릴리 슈슈의 모든 것, 뭐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작품입니다만 이런 영화들까지 전부 상영을 했습니다. 이와이 슌지 감독은 일종의 팬덤 현상을 일으키는 감독입니다. 예, 그렇죠. 언론에 그렇게 노출되지 않더라도 이 영화들이 상영되는 극장에 관객들이 꽉꽉 들어찼을 만큼 굉장히 큰 인기를 아직도 구사하고 있는 그런 감독입니다. 예. 자, 그리고 12월 세 편의 영화가 경쟁적으로 개봉을 했다고 그러는데 네. 뭐가 개봉을 했길래 지금 어제 대호 개봉한 영화 이제 히말라야. 대호 그리고 스타워즈죠. 스타워즈. 네. 현재 상태로는 물론 개봉이 하루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히말라야가 앞서고 있고요. 그 뒤를 이제 바짝 그 스타워즈가 쫓고 있고 7번째 에피소드죠. 그리고 대호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바였는데요. 왜냐하면 히말라야가 가장 대중적 코드를 갖고 있는 작품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국제시장을 만들었던 윤재균 감독이 예. 프로듀서를 맡은 작품이고요. 해적을 만들었던 이석훈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그런 영화죠. 그러니까 두 작품을 생각하시면 굉장히 대중적 코드가 강한 영화라는 걸 아실 수가 있는데 예. 히말라야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타워즈는 굉장히 마케팅을 세게 했죠. 네. 그리고 워낙 스타워즈에 대한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탓에 그리고 거기에 이제 아이들까지 볼 수 있는 연령층이 굉장히 넓은 영화라는 측면에서 관객을 모으는 폭발력이 대단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는 히말라야보다 좀 밀리고 있습니다만 이번 주말을 지나면서 그러니까 내일부터 해서 주말 3일을 지나면서 아마 이 세 편의 영화가 극장가를 요동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대호가 조금 뒤처지고 있습니다만 중장년층 관객들이 어떻게 추동되느냐에 따라서 순위는 얼마든지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 선생님이 그 중장년층 관객들 말씀하셨는데 네. 요새 극장 가면 진짜 많죠. 많아요. 중장년층 관객들이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만 네.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나이 들은 사람 극장 가면 좀 서먹서먹했는데 요새는 안 그래요. 네. 예. 이제는 노년층 관객들도 많고요. 예. 그리고 중장년층 관객들이 움직이는 영화들이 대부분 대중적으로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러니까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그렇죠. 그래요. 숫자가 많아서 영화가 가장 저렴하게 값싸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어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 오락거리일 수도 있기 때문에 대중들이 많이 움직입니다. 네. 그리고 의미 있는 작은 아트 영화들도 개봉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네. 마카담 스토리? 네. 뭐 이런 영화 있죠? 일부러 제목을 좀 어렵게 지은 듯한 그런 영화인데 네. 영화를 보고 있으면은 다른 제목은 또 떠오르지 않는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마카담은
그 아스팔트 공법을 만든 사람 이름입니다. 저는 마카다미아가 생각이 나서. 네. 마카다미아 하면 또 조연아 네. 부사장이 네. 생각이 나죠. 네,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마카담은 아스팔트 공법을 말하기도 하고요. 프랑스의 한 외곽에 있는 아파트 단지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카담 스토리 하면 마치 그 아스팔트 분위기의 아파트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고요. 세 명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세 쌍의 이야기로 발전하는 그렇다고 이제 러브 스토리는 아니고요. 얼마나 그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독한 실존들을 갖고 있는가, 얼마나 외롭게 혼자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결국은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한 행복하지 않다는 거고요. 아무리 뭐 돈이 많든 적든 뭐 뭘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는 않든 사람들의 행복 지수는 역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공감하고 사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이고 아마도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히말라야, 뭐 대호, 스타워즈 등등 큰 영화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추운 겨울에 뭔가 따뜻한 어떤 심성, 따뜻한 어떤 뭔가 분위기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마카담 스토리를 권해드리고 싶을 만큼 힐링? 예, 그 단어 제가 그렇게 별로 쓰고 싶지 않습니다만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크리스마스에 어울리는 영화군요. 네, 그런데 이제 러브 액츄얼리처럼 이렇게 뭐가 이렇게 오밀조밀하고 애정 행각이 드러나는 그런 영화는 아니고요. 다들 각자의 그 라이프 스타일이 있고 혼자서 살아가는 그리고 외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서 또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가면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대부분 안 그런 것 같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요즘 외롭게 살아갑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 독신 인구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뭐 일본 사회는 뭐 예전부터 1인용 그 식탁이 나왔을 정도니까 혼자 살아간다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돈이 없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고 또 직업이 없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일 수도 있죠. 모든 것이 다 힘든 조건에서 그것을 뚫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누군가 더불어서 살아가는 나는 그런 의식이거든요. 공동체 의식 그리고 공감의 어떤 그런 소통 의식 이런 것들인데 그런 상실된 가치를 일깨워주는 작품이 마카담 스토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자벨 윗베르 같은 프랑스의 정말 대표적인 여배우가 또 주연을 맡은 영화고요. 이 영화에는 특이하게도 프랑스 또 이탈리아 또 알제리 미국 등등 각국의 배우들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카담 아파트라고 하는 곳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카담 아파트가 아니라 지금 세상 전체를 보여주고 있다. 그 프랑스에 알제리 사람이 또 많이 살잖아요. 그렇죠. 예. 자, 어린 왕제도 개봉하죠. 어린 왕자가 이제 1940년대 후반에 생텍쥐베리가 쓴 소설이고 아마도 지금까지 스테디 셀러가 아닐까. 네, 맞습니다. 저는 그런 순간 생각하는 거는 생텍쥐베리의 그 후손은 얼마나 저작료로 저도 지금 그 생각했어요. 결국은 우리가 수준이 고기가 고기예요. 예. 그런 생각. 그 휴 그랜트 주연의 어바웃로 보이는 그 주인공의 아버지가 크리스마스 캐롤을 한 곡 만들어서 그 자식인 주인공이 평생을 그냥 살아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그런 측면도 생각했습니다만 이 어린 왕자가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흥행 폭발력이 있는 그런 애니메이션입니다. 아이들 그리고 1949년의 작품이니까. 이게 사실 어른을 위한 동화 아니에요? 그렇죠. 아이들 시각으로 충분히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별에서 온 우주에서 온 어린 왕자를 만나게 된 소녀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그 순수한 동심의 어떤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른들을 위한 우화일 수도 있고 어른들이 새롭게 자신들의 순수한 마음들을 일깨워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작품이어서 이 관객은 연령대가 전부 해당되니까 저도 사실은 이 다른 그 중장년층 관객들에게 그 보라고 권유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거든요. 그만큼 어떤 측면에서는
이번 연말 시즌에 가장 어울리는 성인용 또는 아이들용 애니메이션이다. 가족용 애니메이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부산 영화제는 또 무슨 말이 나오는 모양이죠? 검찰이 고발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왜요? 저는 이런 표현보다는 검찰이 고발했어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부산시가 좀 무리하게 부산국제영화제를 검찰이 고발했습니다. 이용관 위원장 그리고 전현직 사무국장 고발했는데요. 그러니까 영화제 예산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뭐 예산의 일부가 전용됐다 이런 것들인데 영화계 내부에서는 찍어 누르기. 예를 들면 뭐 지금의 위원장이나 지금의 집행위원회 체제를 교체하려는 그 정치적 포석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이러한 모든 문제가 정치적으로 만약에 해석되는 것이 일반화되기 시작하거나 많은 대중들에게 그렇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면 그 행태 자체에 문제가 좀 없지 않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시의 부산영화제에 대한 검찰 고발 조치는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양측에 다 입장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논리도 있고 얘기도 얘기할 것도 많고 그럴 텐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은 상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인 것이나 무슨 관행인 것이나 다 떠나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상식적인 어떤 그런 수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넘나들 때 항상 문제가 제기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음악을 들으면서 헤어지죠? 이화의 순지 들어야 될 것 같고요. 이 러브레터를 보면서 저는 아직도 그 오겐키 데스카 그 부분 예전에는 오겐키 데스카라는 말도 못했어요. 방송에서 이러라고요. 그렇죠. 일본어라 그래가지고. 저도 제가 이 러브레터를 볼 때 제가 아주 가까웠던 친구가 세상을 떴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 러브레터에서 나오는 노래 윈터 스토리 골랐습니다. 윈터 스토리. 예, 러브레터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이죠. 윈터 스토리 들으면서 오늘 오동진 평론가는 여기서 헤어지겠습니다. 자, 그럼 오평론가님은 크리스마스 이브 날 다시 뵙는 걸로 하죠. 네, 그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희가 오동진 평론가와 함께 얘기할 때 마카담 스토리 이런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혼자라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 사회적 현상이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근데 우리가 사는 과정이 혼자라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어쨌든 좀 더 추워지실 수 있는데 이 추운 겨울 그리고 추운 오늘 여러분 마음만은 따뜻한 그런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러브레터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윈터 스토리 함께 들으면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죠. 신유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